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극우 반노동적 발언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현장 경험이 많은 후보자라고 엄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사과하겠다면서도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정부의 전체 회의에선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 원인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자료 요청 등 악성 민원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외압 때문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회담 공개가 전제 조건은 아니라면서도 필요성을 역설했고 민주당은 제3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며 맞받았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침체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시급한 조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격화될 세제 개편안 논의 방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면서 중간에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여당은 김 후보자가 경험 많은 적임자라고 엄호했고 야당은 김 후보자의 노동관과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막말과 노동관 그리고 정치 성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반노동적 강경 발언과 극우 논란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구판,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망언으로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현장 경험이 많은 후보자라고 방어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많은 지금까지 어떤 노동부 장관이 있었습니까?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순조롭게 질의를 하면 되는 것을 반노동자적인 발언이고 이거는 망언이고 뭐 여러분들께서도 또한 여러분들도 막말을 좀 쏟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왜 사과를 강요하십니까? 김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필요하면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와 청년기의 저의 말과 지금의 말과 또 국회의원 할 때 말과 도지사를 할 때 말과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않은 건 사법부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은 인정해도 내용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직권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패석 청산을 위한 이 탄핵에 주된 사유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문구 하나하나를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퇴할 뜻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문에 김 후보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같은 노동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에 임명되면 노사정이 하나 돼 노사 법치를 단단히 다지고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서로 다른 사망 원인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축구협회 해체 청원과 파리올림픽 과정에서 불거진 배드민턴 협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승지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고인이 외압으로 인해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내린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80일 동안 하루에 한 번꼴로 영부인 가방 관련 자료를 요청한 야권의 악성 민원이 과도한 업무의 원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밖에 여당은 티몬 위메프 사태로 여행업계가 일부 환불 처리에 나서면서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고, 야당은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전에 제대로 검증을 하고 제청을 했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대한축구협회 감사와 해체 청원이 상정됐습니다. 또 파리올림픽에서 불거진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간의 갈등도 집중 조명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를 추궁했습니다. 협회를 첫 번째 선수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임원들이 사유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고. 문체부는 지난달부터 축구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자체 감사에 돌입해 다음 달 결론을 낼 방침인데, 각 협회가 감사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조차 자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게 저는 국회 상임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장관님,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징계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나오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의 의제와 형식 등을 놓고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회담 공개가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한 여야는 오랜만에 정쟁을 잠시 멈추고 친선 축구대회도 가졌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여야는 연기된 대표 회담 의제와 생중계 여부 등을 놓고 이번 주에도 실무 논의를 이어가지만 협상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생중계 형식의 회담이 바람직하지만 전제 조건은 아니라며 지지부진한 회담 성사에 힘을 쏟았습니다.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우리 국민의힘은 그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 민주당은 회담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조하며 한 대표를 향해 오늘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 시한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당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으로 여권을 분열시키려는 포석을 두는데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면서 그렇게 급하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고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기국회 꽂힌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해온 9월 2일 22대 국회 개원식에는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후 정쟁을 멈추고 친선 축구 경기를 개최해 모처럼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정말 늘 부닥치기만 하는데 이런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니까 너무나 좋고요. 대한민국을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출해 주시면 크게 이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재원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열린 국회 상임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재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한 지 석 달이 벌써 이제 돼 가는데 오늘 처음으로 업무 보고를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방송장악 청문회 등 공세에 집중했던 과방위가 오늘 첫 소관기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부처로 5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R&D 시스템 혁신과 이공계 인재 지원,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 선도 등이 과제로 꼽힙니다. 유 장관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도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신해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시장 실태 점검과 사실조사 등 위원회 심의와 의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방통위가 이제 한동안 2인 체제 또 현재 그 1인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 체제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법률안을 이제 발의한 상태인데 오늘 그 방통위나 여당 입장이 새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인데요. 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회의에 개의와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4인 이상 재적위원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담겼습니다. 또 방심위 심의위원이나 심의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해촉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김 직무대행은 회의 개최 요건인 2인을 지금도 충족하기 어려운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심위원회 탄핵 소추를 가능케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라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명권 제약 등 법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도 정권이 바뀐 뒤 야당이 회의를 참석하지 않아 기관 업무를 사실상 정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최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정상화하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면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통신 자료를 수집한 사건에서 성명과 전화번호만 수집했다고 통지했지만 통신 3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소와 주민번호 같은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도 무더기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특검까지 진행해야 할 대규모 불법 사찰이라고 말하며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통신 이용자 정보 수집 시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긴급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발의 30일이 지난 후 상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의 설득으로 안건은 상정됐습니다. 그렇군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황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쌀값이 이제 매년 하락하면서 여야 정 모두 이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방법에는 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 생산된 쌀, 그러니까 구곡 5만 톤을 추가 매입한다는 쌀값 안정 대책이 나왔죠. 네. 농해수위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요. 쌀 과잉 생산과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쌀 재배 대신에 밀이나 콩 같은 다른 양곡 재배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도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양곡의 기준 가격을 정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쌀 재배 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쌀 생산량과 수급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열린 농해수위 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수확기 쌀값 목표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목표를 정하고 준비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부가 추곡 수매가 80kg에 20만 원을 약속했던 만큼 올해도 그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여야가 이제 모처럼 민생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이제 합의한 상황이긴 한데 당초 통과가 예상됐던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에 이제 실패하면서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요. 네, PA 간호사, 즉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복지위에서는 이 합의 불발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에 우선하는 민생 법안이 있겠냐며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진작 제정됐을 거라며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1대 국회와는 달리 22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동안 수차례 간호법을 협의해온 복지위 28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회의 다음 날인 29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예고되어 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시사한 만큼 합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복지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지원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친일 행위를 옹호하면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원내 소속된 8개 정당이 모두 참여한 법안도 22대 국회 들어 처음 나왔습니다. 지난주 발의된 법안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행위를 옹호한 사람은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과 우리가 피땀으로 쌓아올린 우리의 역사, 또 헌법 정신이 모욕당하고 수모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왜곡한 자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의 기관 장에도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당은 부천 화재 사고가 발생한 호텔 등 노후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노후 건물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중이용 숙박시설 등 특정 소방 대상물에 2027년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모두 참여한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 원내 8개 정당 12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자체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에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선거 이후 7일이 되는 날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결선 투표 시 선거 공보와 방송 연설, 방송 토론으로 선거 운동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여야가 각각 당 외연 확장과 진상 조사를 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과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호남 동행 특별위원회와 수도권 비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각각 조배수 의원과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대란 실태 조사를 위해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도 지우개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신설해 김병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육성을 위해 국회 초당적 연구 포럼인 코리아 AI 포럼을 출범시키고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포럼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AI 관련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를 실현하겠다며 연내 당 지지율 8%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허 대표는 현재 전국 지지율이 4에서 5%로 나오는 것은 원내 의원들의 일당백 노력과 꾸준히 지지해주는 국민 때문이라면서 올해 안에 100개 당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전국 정당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모든 곳에 후보를 다 내기는 사실 쉽지 않다면서도 다른 정당과 연대, 단일화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2대 국회 한중의원연맹이 한중 관계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포함해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김태년 한중의원연맹 회장은 한중 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 세미나가 양국 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2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독도 지키기, 지우기입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 기념관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너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이건 대통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갑자기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전쟁 기념관에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니까 독도조차 못 지키는 게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긴 거니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시하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긴급 지시를 하셨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에 대한 인식 그걸 좀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 영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거는 대통령의 자격 문제까지 거론될 겁니다. 그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조치들도 없었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라진 독도 조형물은 없앤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상에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급하신가. 안일 감정을 획책하지 않고서는 무슨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1년이 지났을 때 당신들이 한 얘기가 어디로 갔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그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다른 반일 감정, 독도 문제를 꺼집어내서 그것을 덮어버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가. 독도 조형물 오래돼가지고 노후한 걸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걸 지우기라고 하고 있으니 한번 지나가면서 보세요. 안국역이랑 광화문역에. 그걸 무슨 지우기라고 하면서 병상에 입원한 사람이 그것까지 쇼를 하고 하면 됩니까 그게. 논란이 커지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역산의 혼잡도 개선 등을 위해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지만 디자인을 전면 리모델링에 재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기념관 측도 독도 조형물을 상설 전시실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문제라며 지적했습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독도 조형물이 단순한 의미가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보완이 목적이었다는 설명이 철거하기 전에 충분히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비명계 기지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기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민주당 비명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명계 대권 잠룡들이 몸풀기에 나선 게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맹을 이어가던 김부겸 전 총리가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런 걸 쭉 지켜보면서 있었더니 그동안 너는 소위 정치도 오래 하고 국가의 고위직까지 지난 사람이
그렇게 보통 사람처럼 평론만 하고 있을 거냐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역할을 할 분야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를 모으다 보면 친명이니 반명이니 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넘어서서 민주당 내에 그런 다양성, 또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세력들의 존재가 국민들한테 보여지겠죠. 오늘 방송 출연을 시작으로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잇따라 비명계 인사들을 품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최근 복권되면서 출마의 길이 열린 김경수 전 지사까지 이들을 놓고 이른바 새로운 삼김이란 네이밍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 비주류 결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비명계 움직임은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으로 밀려난 전직 의원들은 초일회란 모임을 만들면서 활동을 개시했고요. 또 친문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 4.0도 최근 새 단장을 마치면서 활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비명계 결집 움직임에 친명계는 환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혼자 뛰는 것과 같이 뛰는 것은 이 기록 자체가 달라져요. 그 이재명 대표는 혼자 뛰어왔죠. 지금까지. 김경수 지사와 같은 그런 분들 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들이 함께 뛰어주면 힘이 나죠. 기본적으로 이 대표의 생각은 혼자 뛰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뛰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결집 움직임이 포착된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보단 정책 차별화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10월 선고될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비명계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에선 독도 지우기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쟁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야는 한동훈 대표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약속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압박에 이제 한 대표는 여권 분열 포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또 원칙은 공수처 수사 후 특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의 당대표로 출마할 당시에 이미 우리 당이 주도하는 제3자 추천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이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당내의 의원들과 의견 조율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약간 그동안에 우리 당 의원들이 이 당론을 모았던 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특검법을 우리가 주도해서 발의하겠다고 했던 그런 상황하고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더욱이 민주당과는 달리 투톱 체제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을 발의해서 당론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내 절차를 충실하게 민주적으로 거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 당연히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입원으로 대표 회담은 물론이고 재판도 줄줄이 연기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그 재판부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얘기한 건 독도였습니다.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지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도대체 독도 그 조형물 철거 문제는 이게 워낙 넓고 오래되어서 새로운 그 조형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독도와 관련된 민주당의
그 의혹 제기는 전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거든요. 최근에는 저도 토론회에 나갔더니 무슨 독도 수호 훈련을 윤석열 정부가 중단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의원님이 계셨는데 저 진상을 확인해 보니까 원래 그 을지 포커스랜드 훈련 때까지 5번의 독도 수호 훈련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로 국정을 그 좌우하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처사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이게 무슨 여름날 밤에 그 헛개비를 보고 귀신 봤다고 소리치는 그런 지금 우스꽝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김 후보자 발언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패싱하고 장관급을 임명한 게 25회로 역대 이제 최다인데요. 김문수 후보자의 임명 여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뭐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김문수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공직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그 민주당 국회처럼 모든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오로지 그 민주당 시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이런 예는 일찍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그 의혹 제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더 가치가 떨어지고 국민들도 이제 식상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자에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그분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업무 수행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거 발언을 가지고 무작정 공격하는 것은 진실로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의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다. 그러니 나머지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까? 상속인의 0.7%에 불과한 거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깎아주면 민생 경제가 살아납니까? 네, 올 상반기 우리 경제는 물가 폭등과 내수 부진 속에 미국과 중동발 악재까지 덮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에 먹구름이 거칠지 나라 살림은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상임 부의장이신 안도걸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공직 생활을 이제 오래 지내셨고 예산실의 요직을 두루 거치셨고 기재부 차관까지 이제 지내시다가 지난 4월 총선 때 정치에 입문해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별명이 이제 세븐11이시라고요. 네. 7시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는 정말 일을 대단히 열심히 하셨다는 평가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 관료로서 이제 국회 출입도 많이 하셨을 거고 업무 보고도 하셨을 거고 그렇게 바라봤던 국회와 지금 이제 정치에 입문하셔서 정치인으로서 의원으로서 한 석 달 정도 경험을 하셨나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예, 차이가 많습니다.
예, 뭐 행정 관료로 저 국회 출입할 때는 솔직히 국회가 굉장히 무섭고 이렇게 네. 두려운 존재.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거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국회에 와서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국회야말로 행정부와 함께 협치하는 곳. 예, 그래서 격의 없이 소통하고 해서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는 이제 그런 곳이다. 그래서 국회와 행정부는 그야말로 매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국정 파트너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된다. 네. 그리고 저 역시나 우리 관료들한테 이제 그런 느낌을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국회라는 것이 그야말로 민의의 광장이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관료로 생활하면서 많이 현장을 누비고 이렇게 했는데요. 국회에 와 보니까 그야말로 국회야말로 민의들이 다 모이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이 무슨 자기 민원이 있으면은 일단 국회에 와서 여기는 나를 대변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국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주장이라든가 제안들을 이렇게 제시하시고 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곳이다. 그래서 정말 국회야말로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그래야말로 여기에 정말 정책의 좀 문제와 그 답을 찾는 곳이다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우리 안도걸 의원께서는 그 기재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 민주당에서는 경제정책통으로 불리신다고 합니다. 네네네. 현재 그 우리 경제 상황과 또 정책에 대한 진단부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네네. 먼저 올해 국가 재정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진단하신 그 근거를 좀 이 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우리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수출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출과 내수의 골이 너무 깊어요. 그리고 수출은 잘 되지만은 내수는 계속 네. 침체에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지표들이 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이렇게 이제 경제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세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 56.4조 원이 발생을 했고 금년도도 6월 달까지 10조. 금년도 이제 목표가 작년 세수보다 조금 있잖아요. 좀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표분까지 감안하면은 한 20조 정도 네. 지금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안 들어오면 나라 재정이 제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비상등이 지금 켜진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수가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정부가 다른 방법이 없다면 지출을 줄이게 되는 거죠. 지금 내수가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경기 회복을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약간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재정 건전성이 현 정부의 이제 강력한 기조죠. 그렇죠. 재정 건전성도 결국에 세수가 잘 들어와야지 있잖아요. 수지가 개선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세수가 안 들어오면 그만큼 결손이 생기고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좀 경제를 살리는 좀 노력을 해야만이 경기도 좀 살고 그래서 특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분들의 민생도 좀 펼쳐지고 세수 여건도 좋아져서 재정 건전성도 이루는 그러한 어떤 재정과 경기의 선순환 정책을 조금 도모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냥 재정 건전성만 좀 애치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런 그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또 의원님이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는데요. 정부가 이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이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낡은 세제를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세제 개편안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한 걸로 아는데요. 잘한 부분, 못한 부분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세제는 결국에는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좀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건은 변화에 맞추려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노력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저출산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등과 같은 어떤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잘 됐다고 이제 보여주는데 아쉬운 부분이 더 큽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첫 번째가 우리 세수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과세 형평성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세수가 부족.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를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는 일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세 형평성에 있어서 지금 정부는 너무 지금 고액 자산가라든가 소득계층 그리고 기업으로는 대기업에 조금 혜택이 집중되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이번에 좀 마련을 했습니다. 총 4조 4천억 원의 감세 효과를 내는 세제 개편안인데 그중에서 상속 증여세가 주로 고액 자산가라든지 이제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물경 4조 원의 혜택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는 서민층에 대한 어떤 감세가 이제 우선돼야 되는데 그보다는 지금 이제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지금 치우쳐져 있다. 라는 거고 이 부자 감세 기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계속되고 있는 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수 안정성이잖아요. 말씀 계속 드립니다만은 지금 세수가 제대로 안 고쳐서 지금 정부 재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래서 나라 살림이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수 안정성에 좀 차관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도 부자 감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조 4천억의 이제 감세 효과가 담긴 이제 내용이거든요. 네. 과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속세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그리고 이 최대 주주 할증 과세도 없앤다. 이게 핵심인데 아무래도 좀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그 웬만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이제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한다. 이게 핵심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25년이 됐습니다. 좀 세율과 과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이번에 정부의 이제 세제 개편안 중에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좀 하겠죠. 먼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상속 재산의 70%가 80% 정도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속 가액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상속세 과세 대상이 한 5년 전에 비해 가지고 2배 정도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시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상속 재산 20억 미만 되시는 분들의 한 70% 정도가 이제 새로 상속 과세 대상에 좀 편입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위 중산층들이 부담하게 되는 이런 상속세 부담은 저희가 조금 완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공제 한도를 좀 높여줘야 될 것으로 좀 보여주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 건지 저희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보면서 또 골고루 혜택을 보는 그런 형태의 상속세 완화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저 법률 법안도 지금 제출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최고 세율 50%를 40%로 좀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지금 최고 세율에 해당되신 분들이 한 1,200명 정도 이제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상속 재산이 한 200억 남짓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10%를 감면하게 되면은 1인당 14억이시고 이분들 중에서 500억 이상 상속 재산이 되신 분들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는 1인당 한 440억 원의 아주 큰 규모의 이제 감세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상대적으로 감세 능력이 계시는 분들의 이제 감세를 좀 해드리는 것이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고 또 정부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원을 좀 확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좀 타당한지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 50%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민주당도 또 불합리한 건 또 고치자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좀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공제를 높이자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의원님께서 내신 안과 임광현 의원 안 두 가지가 저희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 좀 내용과 효과를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공제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녀세 공제가 있고요. 또 이제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가 있죠. 네. 정부안은 자녀 공제를 높이자는 거죠.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정부안에 따르면은 가족수 상속받는 이제 네.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가지고 너무 과세 감면액에 있지 않습니까? 격차가 너무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과세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저희는 일괄 공제나 배우자 공제를 이제 손대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세수 안정성도 좀 생각을 해서 예, 적어도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는 세수 감소 효과가 좀 낮은 그러면서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현행의 50% 정도 올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7.5억 원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정부 개편안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네. 돼야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금투세도 이제 굉장히 공방이 뜨거운 쟁점인데 네. 국민의힘은 최근에 금투세 폐지 토론회도 열었는데 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좀 강하게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유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금투세 폐지나 또 유예는 없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나오기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언론적으로 좀 보면은요, 이제 네.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주식 투자가 가장 이제 보편적인 자산 형성 이제 행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대한다는 원칙 그리고 이제 금투세가 조금 선진과세입니다. 금융 투자 상품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각기 그 과세 방식이 다른데 이거를 이제 단일화시키는 그래서 시키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지금 과세는 이익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네. 과세를 하는데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이제 손실까지도 감안해서 그래서 순이익분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거든요. 그게 또 있고 손실에 대해서는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월에서 있잖아요. 공제를 해주는. 그래서 주식 투자가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실 부분까지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주식을 더 안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제시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금투세를 도입하는데 시장에서의 어떤 네. 반응 그리고 신규세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조세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불만을 지금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지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대안들을 지금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 있고 충분히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제 금액을 네. 좀 더 높이자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 뭐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 네네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현재 원천 징수를 좀 하거든요. 원천 네. 징수를 하면은 징수하는 그 단계에서 돈이 좀 묶이니까 재투자 자금으로 이제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가족들 중에 이제 투자 소득이 생기면은 그 소득 때문에 네. 소득세 인적 공제에서 빠진다든지 또 그리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네. 자격에서 박탈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또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자 간에 또 차별화하는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방안들도 충분히 강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상호 소통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게 그 민주당의 금투세 보완책 뭐 이런 네. 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네, 이 세법 개정안의 191개 항목 중에 법을 고쳐야 하는 게 170개나 됩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 민주당은 그 개정안 거부는 물론이고 재정 파탄 청문회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문정부 때 나라 빚을 400조 늘려놓고서는 적반하장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사실상 봤을 때 그 기재위에서 충돌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민생을 위한 좀 적절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기재위는 굉장히 그 정책 네. 중심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네. 있고, 예, 굉장히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은 좀 신사도 정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고 토의하는데 이제 의정에 좀 중심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법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민생을 돌보는 어떤 그러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을 찾아서 협의해서 하면 충분히 합의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뭐 재정 파탄 뭐 관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 뭐 국회에서 이제 따지면 따질 수가 좀 있다고는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 정부가 이제 재정 파탄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제가 당시 뭐 예산실장도 하고 또 차관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채가 많이 늘었죠. 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방역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은 모든 선진국에 다 공이 적용됐었고 저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입된 재정 지출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가 늘었는데 늘어나는 비율도 타 국가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투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운영 성과는 컸어요. 네. 저희가 2021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그때 4.1%였어요. 예, 그리고 빠르게 고용도 좀 회복을 좀 했죠. 그리고 당시에 지금과는 완전 작년과는 이제 딴판이죠. 자, 그 당시에 4.1% 고성장이 이루다 보니까 세수가 초과 세수가 61.3조가 발생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국민재난지원금 그리고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재원을 저희들이 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얼마나 투입됐고 그의 성과가 어땠느냐라는 그 양 측면을 다 봐야 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어땠느냐라고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좀 했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성비 높은 재정 운영을 했다라고 하지. 부채가 늘어나는 그 자체만 가지고 뭐 재정 파탄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 상황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신데요. 여야 모두 그 민생에는 이제 한 목소리인데 이제 방향이 이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은 25만 원 민생 지원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온누리 상품권 확대, 배달료 지원, 또 추석 자금으로 40조 원 등을 이제 내놨습니다. 하반기 경제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꺼져가는 내수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수 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린 것이 저는 가장 당면한 경제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도 물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전번에 25조 원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25조 중에서 24조가 금융 지원입니다. 간접적인 지원에 좀 그치고 있고요. 1조 정도가 재정 지원인데 금년에 이게 돈이 없고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재정 지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게 대부분의 좀 내용입니다. 정부가 정말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해서 간절하고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저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앞당겨서 해야 된다 하고 내년에 그만큼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편성에서 있잖아요.
주렴이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석 대책으로 40조 원 하는 거는요. 통상 추석 명절 때 되면은 여러 가지 체불 임금도 있고 등등 하니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 자금 그리고 은행의 동료를 통해서 뭐 40조 원 있지 않습니까? 재원을 공급하는 것은 늘상 있었던 좀 일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대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있잖아요. 은발의 오줌 누기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금 눈물을 닦아주는 데는 전혀 체감될 수 없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가장 확실하게 그 골목 상권에 전통시장에 자금이 돌 수 있게 하는 이제 방법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재원 부족을 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원 부족도 정부가 지금 불급한 예를 들어 세출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또 지금 세수가 지금 안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국세 체납이 100조가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합리적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또 재정적으로 가능한 규모로 예를 들어서 지원금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고 또 우리 서민 경제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마중물을 좀 투입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를 살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 전문가로 계셨는데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해결해야지 했던 그 구상이 있었을지 간략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좀 좀 풀어가야 될 과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제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 우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뭐냐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이 문제가 생각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죄다 지금 서울에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마음 먹은 대로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또 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광주에 계시죠? 그렇죠. 근데 지방은 지금 완전히 빈혈 상태입니다. 지방은 암만 좋은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기업이 일어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인재들을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그런 국가적이지 않습니까? 결단이 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파격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사회적 여건과 인프라를 좀 조성하는 그런 작업을 제가 22대 국회 때 꾸준히 좀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두신 그 의원분들은 한결같이 저출생 문제, 지방 소멸 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이렇게 공통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민생 정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